시청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는 양적 완화 이후 경기 침체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금리가 제로를 향해서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래 특정 시점에 찾아올 경기 침체를 이겨낼 방법이 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마리오 드라기가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에 간곡하게 했던 발언이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발언에 답이 있습니다. 재정 투자와 MMT 이론인데요. MMT라고 하는 것은 현대 통화 이론을 의미합니다. 이 장기 침체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지 않죠. 기축통화권에 속해 있지 않은 나라가 함부로 돈을 찍어낸다면 자칫 통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잘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종속 경제라서 세계 경제 흐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이런 커다란 덩치 큰 경제 블록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유럽에는 재정 여력이 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런 몇 개 나라, 한 12개 정도 나라가 재정에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독일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일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작 독일은 균형 재정을 수호하자는 취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은 적자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본법에까지 균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제로 정책인데요. 이해는 갑니다. 이 독일이 재정 정책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전후 독일에서는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급여를 하루에 2번 혹은 3번에 나눠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빵값이 다르고 오후에 빵값이 다르거든요. 급여를 받자마자 사람들은 이 리어커나 이런 데다가 이 돈다발을 갖다 가득 싸놓고 일단 막 빵집으로 뜁니다. 그래서 빵값이 오르기 전에 뛰어야 되니까 오르기 전에 시간 단위로 뛰니까 빨리 가서 빵을 사야 됐었거든요. 이렇게 극심한 물가 상승을 우리는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미 경험했던 독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독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 균형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이걸 철칙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중앙은행장, 독일의 중앙은행장이 바이트만인데요. 귀를 딱 열고 재정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필요성을 10번을 강조해도 사오정처럼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기는 결국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매우 리스키한 발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MMT, 현대 화폐 이론이다.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 재정이 지금까지는 주류 경제학의 보편적인 이론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세수가 있고 정부 지출이 있는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세금 한도 내에서만 돈을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계속 힘을 써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주류 경제학이었어요. 세수보다 더 많이 지출한 나라들이 하나같이 힘들어졌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균형 재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성역과도 같은 이론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MMT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무한대로 지출을 해야 했다는 것이 전혀 달라요. 물론 필요한 재원은 미래 조세권을 담보로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서 돈을 마구 써야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MMT예요. 이른바 발권력을 동원해서 무한대 통화를 발행을 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떻게 됐나요? 짐바브웨 같은 나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성하고 내 여자친구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려면 등짐에다가 짐바브웨 달러를 잔뜩 싸가지고 가야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돼버렸습니다. 휴지보다도 더 못해요. 이럴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MMT라뇨.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이론입니까? 이렇게 황당하고 당돌한 주장이 오늘 이렇게 며칠 동안 만들어진 이론은 아니에요.
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인 워렌 버슬러가 처음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뭐 랜덜레이 미주리대 교수라든지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호응을 하게 됐지만 뭐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자.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물가 상승을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그룹급 인사 중에 블랙록이라고 있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MT 쓰레기야라고 심하게 폄하합니다. 미 연방은행 총재들도 MMT라고 하는 것은 이 정당한 경제 이론으로는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그냥 환상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지난 수년 동안의 모습은 어땠던가요? 버냉키에 의해서 마구 발행된 신규 통화가 정말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랐나요?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나요? 경기 침체는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호전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이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월가에서는 야 이거 MMT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일제히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릿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 뭐 최근에 10억 달러 하락적으로 베팅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새 통화 정책으로 MMT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제로금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로금리가 되면 연준이 뭐 하는 거예요? 연준이 결국은 금리를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연준인데 금리가 아예 제로가 돼서 딱 붙어 있으면 연준의 노력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레이 달리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도 결국은 유럽이나 일본처럼 금리가 제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로금리하에서 연준의 금리 조절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 현대통화이론 MMT 말고는 경기를 살릴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MMT가 뭐가 다르죠? 어쨌거나 MMT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돈을 찍자, 돈을 찍어서 뿌리자. 근데 무한대는 아니에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근데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것은 지금까지의 주류 경제학에서 충분히 해봤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고 소비가 감소하는데 돈만 찍어가지고 그 돈을 가져다 쓰는 기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금리 하락만 가속화시켰을 뿐이고 경기를 돌이켜 세우는 데는 실패했었잖아요. 그럼 MMT하고 그동안의 양적 완화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돈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돈이 생기죠.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걸 중앙은행이 가져갔으니까. 그럼 정부는 그 돈을 적극적으로 써라. 이게 MMT입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던 재정 투자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써라 이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철도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어서 이런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서 돈을 강제로 사회에 인젝션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균형 재정이 주류 경제학의 보편적 이론이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도한 재정 투자가 부실을 가져온다. 정부가 부실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졌으면 정부가 부실해질 이유가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에 사준다는 건데 자국 통화로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일단 부도 가능성은 제로가 되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경우에 부도 위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은 이미 제로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MMT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부실해질 위험이 거의 없어요. 정부가 돈을 빌려가도 오히려 이자를 주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이 돈을 갚을 때 1억을 빌려왔으면 갚을 때는 1억을 안 줘도 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빌린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악화될 이유가 없죠. 컴파운딩 돼서 점점 악화되는 게 문제인데 이게 역컴파운딩이 되잖아요.
물론 제로금리가 유지돼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제로금리만 유지된다면 부실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MMT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싹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는 부동산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서브프라임 위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은행들이 부실해지는 소위 시스템 위기가 됩니다. 이른바 금융위기입니다. 이후 주요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 애쓰게 되죠. 금리를 낮추고 돈을 뿌려댑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은퇴자들의 소비가 실종됩니다. 그러면서 소비는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는 더욱 쪼그라듭니다. 기업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단지 이자가 싸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남아도는 돈들은 다시 연준 창고로 되돌아갑니다. 이른바 초과지준의 형태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나마 미국은 어땠다고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소비가 견조할 수 있었는데 국민 대다수가 모기지로 집을 사잖아요. 매달 원리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푹 떨어지면서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죠.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30년 동안 했던 것이 15년 남았다. 그럼 15년부터 다시 30년이 되는 거니까 원리금이 이만저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왕창 줄어듭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얻은 가처분 소득은 계속해서 소비를 촉진해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간 이 소비는 끝납니다. 이대로 둔다면 어느 순간에 미국도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미국은 전 세계 GDP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는 순간 글로벌 경제는 기나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제시돼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른바 MMT 이론입니다. 제로금리로 중앙은행은 무한대로 찍어내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찍어내고 그 돈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구매하고 정부는 그 돈으로 재정 투자를 강화합니다. 강압적으로 경제에 돈을 주입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이 자극이 될 거죠. 자극이 돼서 경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계산에 전임 ECB 총재였던 드라기 전 총재는 퇴임 직전에 야, 내가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데 좀 제발 정부가 나서서 돈 좀 써라 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확고하게 경기가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까지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밀어붙여보자 라고 했던 것이 드라기 총재의 퇴임 연설의 핵심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9년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올해 경자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미 GDP 대비 재정 적자가 237%에 달하는 일본이 MMT를 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GDP 대비 237%. 근데 이것도 사실 이보다 더 많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재정 적자를 더 늘릴 수가 없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어떻다고요? 이미 지금 제로금리 상태예요. 거의 금리가 없기 때문에 GDP 대비 이자를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GDP 대비 이자 비용이 미국이 4%인데 일본은 1.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1.1%? 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목상 재정이 가장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이미 재정이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3조 원의 재정 투자가 포함된 26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미 일본의 국채 금리는 연초 대비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유럽인데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먹고 살만했었기 때문에 재정 투자는 고민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경기가 꼬라박기 시작을 합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경기는 정말 침체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나 누가 많이 데미지가 컸습니까? 수출 주도국들, 대한민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심한 경제 침체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에게 더욱 큰 데미지를 입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유럽에서 그나마 가장 강성했던 독일마저도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HSBC의 스테판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월에 독일의 산업 생산이 1.7%나 감소했어.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렀는데 이건 2009년, 1993년 산업 침체 그 생산량 감소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깊었지만 공식적으로 본다면 통독 이후 독일이 통일된 이후 6분기라고 하는 가장 긴 장기 침체가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된 이후 이렇게 길게 경기 침체를 겪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그만큼 세계 경제에 심하게 데미지를 가한 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유로 중앙은행의 재정 투자론에 조금씩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독일 재무부에서는 2020년 예산안 초안에서 구조적 재정 수지 전망을 GDP 대비 0.5%만 흑자로 가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흑자는 좀 사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1.5%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바뀐 거죠. 그나마 많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경제 부진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미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 등 이 재정 투자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거론해 드렸듯이 ECB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당분간 재정이 부실해질 이유가 없어요. 먼저 일본과 독일이 MMT를 시작을 하고 유럽 전체가 재정 투자를 서서히 늘리기 시작을 한다면 세계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MMT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풀기 힘든 숙제가 있는데 MMT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막상 돌아서기 시작할 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급등을 넘어서 폭등할 것이다. 이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MMT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정부가 즉시 만약에 경기가 이래 돌기 시작을 하면 정부가 즉시 세금을 올려서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를 회수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올릴 수 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화폐를 거둬들일 수 있다. 그래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MMT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징수권을 담보로 화폐가 발행되는 거니까요. 얼마 전 ECB의 권한을 물려받은 라가르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ECB의 정책이 틀렸음을 인지하고 있다. 지금 새로운 방식을 공부 중이고 조만간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녀가 말한 새로운 방식을 MMT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그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의 어떤 구태한 시도만으로는 지난 10년간 경기를 살려내지 못했다라는 것 역시 분명한 팩트예요. 또 이대로 둔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경기 침체를 견디고 감수하는 것보다는 드라기 전 총재의 말대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드라기의 제안에 대해서 독일의 중진 정치가에서 반대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행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3인당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작년 말에 3인당 대표로 당선된 노르베르트 발토 보르얀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의 정치가는 너무 구태의연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정책과 엄격한 재정균형 원칙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금기시했던 화끈한 재정 투자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 사회보장, 기후변화 등에 당장 지금 5천억 유로를 갖다 주입시켜야 된다라고 또박또박 강조합니다. 만약에 재정 정책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독일에서 MMT가 시도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처박히기만 했던 금리, 물가 서서히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무려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장기 불황도 끊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지난해 내내 하락했던 금리는 다소나마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과 배당주는 약세를 보일 것이고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